오늘 받으신 교재 체계정의 2죠. 282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정고시 22년 문제고 국제통상으로 40점으로 올해 물어본 문제네요. 받으신 교재 체계정리 완이 있으신 분은 좀 펴놓으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오늘 받으신 교재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 상품무역법이라고 되어 있죠. 6장 상품무역법 기초이론이고 7장이 가태의 원칙, 8장이 가태의 예의들입니다. 가태의 원칙과 관련해서 오늘 받으신 거 205페이지를 보시면 내국민대 원칙에 나오죠. 올해 시험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국민대 원칙을 물어본 거고요. 내국민대 원칙과 관련해서 3조 4항입니다. 3조 4항을 한번 보시면 3조 4항이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전체 뭐 우리가 어차피 뭐 경제법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뭐 그러려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올해 나왔던 시험 문제를 모델로 해서 한번 보죠.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에게 11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경제법을 시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기초를 한번 놔보겠는데요. 37번 문제죠. 체계정의 2 282페이지에 있는 37번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가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뭐 수입 수출이 일어나고 있고 수입을 하는 국가는 A국이죠. A국이 지금 보니까 인간과 동식물 생존 환경을 제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목적이죠. 국가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피려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품의 30% 이상을 A국산으로 구매토록 하는 내국 구매업권 LCR이라는 조치를 취하네요. 저 조치를 취했고 저 조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기를 20년간 정부가 구매하는 조치인데요. 근데 거기에 전기를 정부에 이제 팔려면 보니까 반드시 이 태양광 발전 전기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태양광 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품의 30% 이상을 A국산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국 구매 요건 조치입니다. 로컬 컨텐트 리퀘어먼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A국에 태양광 발전기를 수출하는 B국은 A국의 위 조치를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하였다라고 했죠. 이게 A국이 취한 조치가 적법이냐 위반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A국이 B국을 제소하였다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소 절차로 물어보게 된다면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거고 전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스토리가 생겨나야죠. B국은 뭘 주장할 거고 A국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제소하였다라고 돼 있고 A국과 B국은 WTO 형국이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안 주는데 3.8조 좀 여러분 낯설 수 있어서 근데 사실 올해 시험장에서 3.8조를 이걸 처음 봤다. 그러면 뭐 별로 의미는 없었죠. 올해 시험은 여러분 붙을 시험은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3.8조는 이미 공부가 돼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8조 조문은 줍니다. 한번 상기하라고. 그리고 1번 문제가 3.8조 A를 고려해서 A국 조치가 가트 3.4조 위반인지를 논하라라는 거고요. 2번 문제는 20조 B에 의해서 A국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정부가 구매한 건 LCR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구매한 건 전기입니다. 그죠? 전기죠. 전기 뭐 여러분이 계절 조금 공부했으면 서비스 측면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제가 구매한 건 전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국산 부품을 사용하라 그래서 A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이겠죠.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상품보유업법이니까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구매한 건 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LCR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전기를 만약에 납품하고 싶으면, 그죠? A국 지금 전기를 납품하고 싶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죠. 큰 돈이 될 텐데, 전기를 납품하고 싶으면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품이에요. 그래도 발전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차원이 다 다르죠. 여긴 부품이 등장했고, 그 다음 발전기가 등장했고, 그 다음 구매한 건 전기란 말이죠. 보통 이제 상품명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포도주, 그죠? 뭐 자동차. 우리가 이때까지 풀어봤던 문제는 그랬어. 근데 2022년 문제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매한 건 전기고 상품무역법이죠. 근데 이제 A국에서 저 전기를 A국에 납품하고 싶으면 LCR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기에 소요되는 부품 30% 이상을 국산품으로 A국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지금 B국은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기를 수출하는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나왔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37번 문제잖아요. 그리고 살짝 넘겨보시면 앞에 278페이지를 보시면 33번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고시 2019년에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조치 1과 조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1이 가트의 내국민대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물어봤고요. 조치 2는요, TBT 협정 내국민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조치 1은요, 공해 물질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에서 상품이 명확하게 보였어. 근데 2019년 문제는 상품이니까 자동차 비교란 말이죠. 근데 지금 2022년 문제는 일단은 동종 상품이라고 내가 뭔가를 집어서 논하는 3조가 내국민대 원칙이니까 비차별이니까, 그죠? 정적 균형, 행적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죠? 우리가 비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등장한 건 저렇습니다. 부품, 발전기, 그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전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문제와는 조금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모델이 됐던 케이스는 두 가지죠. 원래 이제 미국이 인도를 상대로 인도가 태양광 발전을 사업을 벌이니까 소를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고, 그게 2016년에 끝났고, 그 인도가 당해봤거든. 그리고 미국도 똑같은 걸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패소를 하고 나니까 미국을 상대로 끌고 가서,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케이스죠. 2019년에 마무리가 지어졌던 게 반대 구조를 갖고 있는 인도가 미국을 상대로 또 재생에너지 사건이었죠.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건 사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재생에너지 사건부터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걸쭉하게 보면 세 개 사건이 있어요. 캐나다 재생에너지 사건이 있고, 인도가 미국을 상대로 재생에너지 사건이 있고, 먼저 미국이 인도를 상대로, 지금 이 모델은 미국이 인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케이스에 가깝죠. 그 문제는 여러분 보면 277페이지를 보시면 32번 문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 특별환경세법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고탄소 태양광 모듈판하고 저탄소 태양광 모듈판이 나오니까,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이제 동종인지 뭐 불리한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3조 사항에 있는 국내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시험장에서 지금 뭐를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거칠게 보면 내국민대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WTO 회원국이잖아요. 어떤 국가가 만약에 WTO 회원국이다 그러면 이 국가가 WTO 협정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지금 이 나라에 들어오는 A국이죠. 그러면 A국에서 만드는 국산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B국에서 만드는, 그죠? 상품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를 수입하는 거는
C국 회사가 수입할 수도 있고 A국 안에 있는 C국 회사가, 아니면 A국에 있는 A국 회사가 수입할 수도 있고 B국 회사가 수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차별한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상품에, 그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산품과 수입품이 있다. 그런데 뭐 또 수입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입품은 어디서 오냐라고 했더니 지금 A국에서 만든 게 국산품이고, 이 수입품은 B국으로부터 왔고, 이 수입품은 C국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거칠게 보면 이제 우리가 A국 안에, A국이 수입국이라고 할 때 보면 B국이 만든 수입품이 있을 거고 C국이 만든 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게 B국에 가면 B국의 국산품이죠. B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B 상품이 있을 거고 C 상품이 있을 거고 A국 상품이 있단 말이죠. 시험장에서 이때까지 봤던, 지금 여러분이 1번부터 6장부터 9장까지가 상품 무효법 중에서 가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총 37개 문제인데요. 이 37개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문제냐면, 상품 무효법이니까 기본적으로 A국한테 어떤 의무를 떨어뜨리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 국산품과 얘를 차별하지 말라. 그죠? 이게 종적인 차원이죠. 이건 국내적 차원이고 이건 국제적 차원이니까 지금 수입품과 그 다음에 국산품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비차별, 처음 떨어지는 비차별 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얘를 차별하지 말라는 비차별 의무 중에, 이걸 우리가 이제 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걸 NT라고 합니다. 내국민 대우 의무. 얘한테 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얘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얘한테 더 유리한 대우라는 건 상관없어요. 같게 대우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유리한 대우를 받는 건 상관없고, 최소 기준이 뭐냐면 최저선이 최소한 같은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NT란 말이죠. 그리고 우린 종적 균형이라고 해요. 왜냐면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얘들끼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비국 상품과 C국 상품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비차별 의무에 있어서 MFN이라고 하죠. 최국 대우 의무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이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비차별 의무는, WTO 협정에 A국이 사인하는 순간 이 두 가지 의무가 얘한테 떨어진다라는 거죠. WTO 협정 자체가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건, 상품과 관련해서 니네 안에서 시장에서, A국 시장에서 상품을 취급할 때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아라. 얘하고 얘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죠? 이 종적 균형을 맞춰라. 같은 국제적 차원의 수입품 간의 균형을 맞춰라. 횡적 균형을 맞춰라. 그리고 얘가 이제 횡적 균형을 맞추는 장치고 얘가 종적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차별 의무는 결국 균형을 잡는 건데요. A국 안에서 차별을 발생시키지 말아라는 의무가 WTO 협정에 A국한테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처음이자 거의 끝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37개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비차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 얘가 여러분한테 시험장에서, 올해 시험 문제에도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트의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상품이란 말이죠. A국 기업도 아니고 A국 투자자도 아니에요. 상품이죠. 그 상품이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상품 무역법이라 그래서 지금 가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신 게 지금 가트죠. 6장이 상품 무역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A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B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C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개체에서의 최국 대우 원칙은 얘네들 간에 균형을 맞추라는 거고, 개체에서의 내국 대우 원칙은 얘네 단지 이게 상품이고 서비스로 바뀔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원형이 되는 우리가 상품 무역법을 배우는데, 상품 무역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A국이 자국 시장 안에서 자국 상품과 외국 상품, 그리고 외국 상품 간에 일단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적 균형과 횡적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 좀 앞서서 나왔던 문제였죠. 32번 문제죠. 227페이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비교적 쉽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본 것처럼 A국이 있고 A국이 있고요. 자, A국이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A국 안에는 뭐가 있냐면 B국과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탄소 태양광 모듈판이 있습니다. 이건 상품으로 보입니다. 그죠? B국과 C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고탄소 모듈판이 있죠. 개발도상국이고요.
고탄소 이름에서 알듯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탄소를 많이 뿜어내서 환경에 탄소 발자국을 많이 찍는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30%의 특별 환경세를 부과하죠. 올해 기출문제는 LCR 조치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2019년 기출문제는 LCR 조치가 아니라 특별 환경세 부과 조치죠. 인터널 텍스죠. 자, 반면 선진국인 DEF국에서 수입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판에 대해서는 20%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환경에 조금 해를 많이 끼치는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선진국이니까 DEF가 만든 건 고탄소가 아니라 이제 저탄소죠. 탄소가 덜 나오는 모듈판이죠. 취한 조치는 특별 환경세 부과입니다. 여기에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2019년 문제에서는 취한 조치는 특별 환경세 부과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 LCR을 취하든 이걸 취하든 결국 얘네들이 이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혹시 뒤로 잘못 잘랐었어. 혹시 만약에 여기도 똑같이 A국 안에도 A가 있을 거고 고탄소, 그죠? 모듈판을 만들 수 있고 저탄소 모듈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국에서 생산되는 저탄소 모듈판에 대해서는 20%, 고탄소는 자국 내에 생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논하라 그러면 뭐 변호사 시험 문제는 조금 행시나 외시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니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여러분 보니까 1조, 3조, 11조 위반하는지 논하라고 했고, 이번 문제는 가트 20조 B에 비추어 비국의 항변이 정당한지 논하라고 했는데 거의 포맷은 유사해요. 그죠? 올해 기출문제하고도 유사하고 제가 짚어드린 뭐 기출문제하고도 유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한번 볼까요? 31번 문제 보니까 이런 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 휘발유, 일반 휘발유, 프리미엄 경유, 일반 경유가 나오면 아무튼 A국이 WTO 형국이라면 여러분이 봤을 때 자국산 프리미엄 휘발유와 외국산 프리미엄 휘발유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국산 프리미엄 휘발유와 C국산 일반 휘발유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C국산 일반 휘발유와 그 다음에 D국산 프리미엄 경유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상품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나갈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2022년 문제는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LCR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품 구매 요건이죠. 그 다음에 수출하고 있는 건 발전기란 말이죠.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4페이지에 보니까 이 문제도 일단은 뭐 상품이 나와야죠. 그죠? 상품 보니까 얘는 승용차죠. 그런데 21km 주행하는 동안 20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와, 그죠? 그 다음에 400g 이상을 킬로미터당 배출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20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지급이라는 조치를 했고요. 40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500의 구매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것도 또 WTO에 제소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좀 있다고 했고요. 애국 조치가 가트 협정에 위반되는지, 협정상 일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뭐 물어보는 포텐은 지금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자, 오늘 문제를 다시 볼 건데요. 오늘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짚어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문제, 올해 지금 볼 올해 문제, 2022년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문제가 앞에 있었죠. 26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6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무고시 2011년 외무고시에서 이제 40점으로 물어봤던 16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60페이지 보시면 11번이죠. 11번 4번 문제도 있었네요. A국산 부품을 20% 이상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된 자국산 부품의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감면해 주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WTO 협정 위반 따져보라는 문제가 이제 11번에 4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죠. 자,
사실은 11번에 4번 문제, 16번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봤던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이루는 문제들이 그 이후로 계속 나왔고요. 뭐 어떤 문제를 그냥 봐도 여러분이 28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행정고시 2015년 문제인데 1번 질문이요. A국 조치가 어떤 WTO 규범에 위반되는지 그 이유를 논하라. 2번은 A국 법률 대리인으로서 A국 관세 인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포도주는 적포도주와 백포도주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백포도주와 백포도주가 동종인지, 그죠? 를 따지는 건 아닐 거고요. 이제 백포도주하고 적포도주가 동종이니까 이게 1조의 의미에서 동종이니까 1조의 의미에서 아니면 뭐 3조 2항의 의미에서 3조 2항 1문의 의미에서 3조 2항 2문의 의미에서 또는 3조 4항에서 3조 5항의 의미에서 얘들을 우리가 동종으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들일 텐데요. 자, 다 이제 하나하나 문제는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물어본 형태를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와서 두 문제만 제대로 짚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본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볼 문제는 32번 문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조 3조 11조 위반하는지 정당한지라고 됐죠. 그 다음에 33번 문제 32번 문제 33번 문제는 내국내 원칙을 위반하는가, TBT 협정 내국내 원칙이 위반되는 거라고 2019년 행정고시 문제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에는 37번 문제죠.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자, 수입국이 있고요. 문제는 염두에 두고, 여러분 37번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적어도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37번 문제는 한번 써볼 수 있게, 제가 내일쯤에 한번 숙제를 드릴 건데, 써볼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할 거냐면, 지금 보세요. A국이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WTO 협정을 공부하고 나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A국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입회사의 국적은 A국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B국이나 C국 회사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A국 안에 분명히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입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수입 서비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온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적 재산권이 IPR이 체화될 수도 있겠죠.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책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는 책이라는 상품이 왔지만 그 책 안에는 스티글리츠의 저작권이 체화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김대중 교수님의 국제법론처럼 책이라는 상품이겠지만 거기에는 김대중 교수님의 저작권이, 그죠? 지적 재산권이, 지식 재산권이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상품이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국한테 어떤 의무가 떨어지냐라는 거죠. A국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받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자료를 보니까 (179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6장 부속서 1의 가태의 기초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 181페이지에 구조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 원칙 대 예외 구조 vs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원칙을 보니까 181페이지에 비차별주의를 지향하는 체국대 원칙과 내국대 원칙, 시장 접근 강화를 위한 수량제한 금지 원칙과 관세 양화 인하 원칙이죠. 공정무역을 위한 덤핑 행위,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무역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보니까 183페이지에 주요 예외는 개도국 관련 예외라든지 지역경제 통합, 국제수지 곤란으로 인한 수량 제한이라든지 가트 21조 안보 예외, 20조 일반적 예외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WTO 협정에 사인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자신이 뭐 이걸 얘 입장에서 보면 주권 행사란 말이죠. 근데 자신이 주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게 국제경제법적으로 보면
국제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다시 말하면 무역 제한 효과를 갖는 조치일 수 있단 말이죠. 일반 국제법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주권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경제법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얘가 취한 이 조치를 적어도 이 조치를 국제법에 위반되는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 저게 만약에 투자 조치라면 김대중 교수님 책 16장에서 배우셨던 외국인의 대우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A국이 취한 조치, 다시 말하면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죠.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주권 행사긴 하지만 WTO 협정에 사인을 했으면 자신의 주권을 자기가 WTO 협정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WTO 협정이 자신한테 발효가 됐고 회원국이 되면 그 약속 지켜야죠. 스스로 제안을 했으니까 국제공동체 입법자와 소범자가 일치하니까 WTO 협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했던 약속이죠. 그래서 WTO 협정에 사인을 하는 순간 얘가 뭘 지켜야 되냐면 이게 원래 주권 행사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WTO 협정에 사인하는 순간 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수입국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WTO 협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저게 만약에 우리가 무슨 미국하고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전보장협정을 맺었다라든지 이러면 탱크나 미사일 같은 걸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그 협정을 따라갈 거예요.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제법에서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WTO 협정,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당연히 282페이지에 37번을 보시면 등장인물은 다 WTO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주권 행사고 무역 제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WTO 협정에 사인을 했으니까 기속적 동의를 표시했으니까 조약법 협약에 의하면 기속적 동의가 표시되고 확정이 되고 확정된 조약문이 발효가 되면 당사국이 되죠. 회원국이 되죠. 그래서 WTO 협정 회원국이라는 건 WTO 협정이 자신한테 법적 약속, 법적 의무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WTO 협정이 어떤 법적 의무를 떨어뜨립니까? 라고 했을 때 WTO 협정 자체가 제일 먼저 이 WTO 협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죠? 설립협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설립협정에 나와 있는 내용 지켜야 되고요. 이 주권행사 무역제한 조치 취할 때. 그래서 얘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LCR이든 인터널 텍스든 인터널 차지든 또는 국내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 조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역 제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자국 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WTO 설립협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설립협정은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지키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런데 설립협정에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가 유엔 원장 사인하면 인테그랄 파트로서 ICA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 규정은 투트랙이라서 ICA의 규정에 법적 구속력을 받는다는 것과 ICJ, 그죠?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하지만 ICC가 이제 그게 다르니까 올해 시험 문제도 이제 그게 다르다는 것부터 걔는 원트랙이라는 것부터 지적하고 넘어가셨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WTO 협정 설립협정에 사인을 하면 설립협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설립협정이 거느리고 있는 부속서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이 부속서들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설립협정이 그 기본 정신이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부속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속서를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 부속서를 지켜야 되고 네 번째 부속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주권행사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건 주로 보고서 검토겠죠. 무역 정책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절차. 부속서 3이죠. 트레이드 팔러시, 그죠? 리뷰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무역 정책 검토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조치를 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될 dispute, 그죠? 해결해야 되는 settlement understanding이죠. 그래서 분쟁 해결 양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절차에 관한 거죠. 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절차고, 그죠? 얘는 그죠? 이건 프리 절차고 이건 포스트 절차죠. 프리오리고 포스트 절차입니다. 이 두 개는 절차법이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부속서 4는 여기까지는 설립협정에 사인을 하면 지켜야 되지만 부속서 4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 의정서처럼.
그러니까 VCDR을 선택하고, VCDR에 사인하고 한다고 해서 VCDR에 달려있는 국적 선택에 대한 의정서라든지 ICJ, 강제관할을 인정하는 분쟁 해결에 관한 의정서, 이건 의정서죠. 프로토콜이죠.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 부속서 4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인데요. 우유가 낙농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에 대한 것, 정부 구매에 관한 겁니다. 우유가 낙농에 대한 거는 사라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항공기업정하고 민간항공기업정하고 정부 구매, 정부 조달협정인데요. 뭐 올해 시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죠, GPA는. 근데 항공기업정은 대한민국이 사인을 안 했어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부속서 4의 4개 중에 2개는 사라졌고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 2개 중에 정부 구매협정은 한국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지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다 지켜야 된다. 설립협정 사인하는 순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MTA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같은 시절에 코드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할 경우에만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실체법이고 얘는 코드니까 PTA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립협정에 사인을 하면 얘는 절차법이고 실체법으로 지켜야 되는 건 부속서 1이죠. 부속서 1은 다시 1A, 이게 상품무역법입니다. 광해 가트라고 하는 거죠. 상품을 무역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1B는 서비스무역법입니다. 개츠라고 하죠. 이건 서비스가 무역될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C죠. 얘는 이제 IPR, 지적재산권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해 가트라고 하고 얘를 개츠, 그 다음에 얘를 트립스라고 하는 거죠. 자, IPR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WTO협정에 사인을 하면 기속적 동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속적 동의가 표시가 확정됐고 WTO협정이 발효가 돼서 허용국이 되면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산 상품과 수입 상품이 자국의 시장 안에서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상품 무역법이야. 그러면 요 이제 상품 무역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이 상품 무역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무역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A국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내가 WTO협정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주권이었어요.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2000년, 2005년 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중국 같은 경우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가스라든지, 그죠? 그런 회사들. 철저하게 이제 이 WTO협정 적용 범위 밖에 있었단 말이죠. 중국이 먼저 들어왔고, 수많은, 그죠? 의정서를 강요당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유의미하게, 그죠? 경제권 안에서, 세계 100위의 경제권 안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WTO라는 다섯 체제를 우리가 이루게 됐는데, WTO협정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주권 행사는 제한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취하는 조치가 A국 안에서 이 무역 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는 A국 안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얘와 얘의 경쟁 관계를 competitive, 그죠? opportunity, 경쟁 기회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얘입니다. 그럼 얘 위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죠. 뭐 국가책임법도 공부하고 해양법도 공부하고, 그래서 영해를 11노티컬 마일 이상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UN 클러스 위반이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뭐니까? UN 해양법 협약 당사국이니까. 이란이 자신의 국제협을 지나가는 배를, 그죠? 납포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남의 나라 영해 군함을 만약에 진격시켰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들이 이제 관습이 됐는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란이라든지 미국은 유엔 클로스에 사인한 적 없죠. 프랑스하고 미국은 VCLT에도, 그죠? 조약법 협약에도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 거냐면 WTO협정에 사인하면 WTO협정을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릴 수 있던 주권 행사를 일부 내려놨다라는 걸 알아야죠. 원래 그게 주권이었어요. WTO협정에 사인 안 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WTO협정에 사인했으니까 이제 이런 LCR 같은 것도, 국내 구매 요건도 이제 마음대로 운영을 못 한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WTO협정 없으면 우리 지금 경찰차,
그래도 대한민국이 차를 만드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 손가락 안에 그죠? 한 손가락, 그죠? 한 손, 5개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그죠? 이탈리아도 포기했고, 이제 엔진을 만드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경찰차가, 넥서스는 좀 이상하잖아. 대한민국 경찰차가 일본차,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뱀뱀면 경찰들은 좋겠지, 그죠? 경찰차가 이제 뱀뱀 타고 다니겠지만,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현대차죠. 기아나 현대차란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전국 구매야. 근데 과거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젠 안 된다니까? 왜? 상품이잖아. 자동차 상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차를 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가 함부로 현대 자동차를 경찰차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WTO협정에 약속한 약속 위반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WTO협정에 사인을 하면 내가 분명히 주권행사인데 그 주권행사가 무역제한 조치, 다시 말하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치다 그러면 지금 뭘 지켜야 되냐면 1회 상품 무역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상품 무역법은 도대체 뭘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상품 무역법은 지켜야 될 게 가트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법이에요. 그리고 가트 1994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보니까 179페이지를 보시죠. 가트 1994는요. 처음에 보니까 이 가트 1994는 첫 번째가 가트 194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트 1947인데요. 95년 1월 1일 날 WTO협정이 발효하면서 1947 공존에 관한, 그죠? 협정에 따라서 1년 동안 공존하다가 1996년, 1995년 12월 31일, 1996년 1월 1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가트 1947이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가트 1994의 첫 번째 부분이 가트 1947입니다. 여러분이 가트 1947이라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뭐냐면 가트 1994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거죠. 이 지켜야 돼요. 가트 1947을, 그죠? 지켜야 됩니다. 물론 뭐 가트 1994에 의해서 수정 발전된 가트 1947 지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트 1994는 두 번째 17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WTO협정 발효 이전까지 가트 1947하에서 발효한 관세 양호 및 가입 의정서 등 법률 문서들은 지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네블링 클로즈라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 논술로 우리 외교원 시험을 봤을 때 등장했던 문제죠. 232페이지에 보면 27번 문제죠. 제시문 2에 나와 있는 게 이게 2016년 통합논술 문제였고 이게 이제 권능조항이라고 불리는 이네블링 클로즈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가트 1994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 1-2번 문제죠. 제시문 1과 2를 참고해서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 제도가 WTO 법체제하에서 가트 1조의 예외로 인정되는 의의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일반 특혜 관세 제도가 1조의 예외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의의는 원칙이냐 예외냐의 문제일 거고 입증 책임의 문제일 거고 법적 근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트 1994입니다. 그죠?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이네블링 클로즈 제시문 2에 나와 있는 문서가 뭐라고요? 가트 1994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트 1994는 첫 번째 구성 부분이 가트 1947, 두 번째가 가트 체제하에서 법률 문서로 발효했던 협정들, 조약들이에요. 그게 이네블링 클로즈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란 말이죠. 27번 제시문 2에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179페이지에 3번을 보니까 1994년 관세 및 무역협정 해석에 관한 6개의 양해가 달려 있습니다. 그건 옆에 94 1항에 나와 있죠. 6개의 양해는 지금 보니까 C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보니까 2조 1항 B에 달려 있고요. 17조 해석에 대한 양해가 달려 있습니다.
국제 수지 조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거 12조, 그 다음에 개도국에 대한 거 18조 B섹션이 있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4호에 보니까 24조에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면제 조항이죠. 25조에 달려 있는 거겠네요. 가트 25조.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을 보니까 28조 해석에 관한 양입니다. 28조는 28조 B와 함께 양호표 수정, 관세 양호 제도에 양을 올리고 내리는 제도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이 가트 1947의 조문들에 달려있는 6개 양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다? 그것도 가트 1994조. 그죠? 가트 1994로 위법성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VCLT. 주냐? 조문이 몇 개지? 그렇지. 85개 조문인데. 8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 85개 조문만 VCLT에 사인을 하면 지켰어야 되냐? 아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개. 네, 조정에 관한 부속서가 붙어 있죠. 그죠? 그 부속서까지 법적 구속력을 받는단 말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인을 했으니까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부속서 1 지켜야 되는데 부속서 1은 딱 피면 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거 다 약속한 거야. 우리가 여기다 사인해서 여기까지는 지켜야 된다니까. 여기다 사인하는 순간 이 설립증에 사인하는 순간 여기까지 지켜야 되고 다 인테그랄 파트라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얘는 선택이라고. 선택의정서의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설립증에 사인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주권 행사였지만 무역제한 조치, 국내 시장에서의 상품 간의 경쟁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는 얘를 지켜야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자, 상품 무역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VCLT를 지킨다. 1부, 2부, 3부, 4부, 5부 다 지켜야 돼요. 그죠? 조약에 무효나 종료 사유가 있으면 무효나 종료 사유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무효나 종료를 시킬 수 있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WTO협정에 사인했으니까 내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국제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훼손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지켜야 되는 가트 1994입니다. 얘는 제일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게 가트 1947, 그 다음에 법률문서, 가트 체제에서 발효한 그 다음 6개 양해입니다. 그 다음에 가트 1994, 다시 말하면 이 WTO 설립협정을 만들던 당시에 WTO 설립협정도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하기로 약속한 파이널 클로즈의 성격을 갖는 문서가 있었죠. 그죠? 얘도 어떻게 보면 8차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말하는 그 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관세 양호 협상이니까 그래서 얘가 1995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 협정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건 WTO 협정을 만든과 동시에 8년 동안 그죠? 푼테델 에스타에서 시작해서 모로코 휴양도시였죠. 마라케시에서 끝나는데 8년 동안 WTO 협정만 만든 게 아니라 8년 동안 뭐도 한 거야? 앞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8번째 열린 뭐였다? 아까 봤던 28조 비스에 따른 관세 양호 협상이었던 거죠. 8차 라운드도.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관세를 낮추기로 하는 약속, 결과물을 담은 게 마라케시 의정서입니다. 왜냐면 이게 두 가지 성격이죠. 규범을 만들어낸 성격도 있었지만 8차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 자체로서 관세 양호 협상, 관세 인하 협상의 결과물을 담는, 그죠? 관세 양호 협상이었기 때문에 관세 인하의 결과를 담은 문서죠. 그게 마라케시 의정서입니다. 이 주로 2조와 관계되겠네. 관세니까.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문서가 뭐냐면 가트 1994입니다. 이게 이제 상품 무역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 법률문서라 그랬어. 기억하셔야 돼. 이제 6개 양해야. 마지막에 마라케시 의정서야. 그러면 가트 1947은 처음엔 설립협정이고 부속서라고 했다가 부속서인 줄 알았는데 1회 1BC인데 다시 1회인데 그죠? 94라고 했는데 94 또 4개라고 했으니까 근데 한 번만 더 나갈게. 가트 1947은 또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가트 1997은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파트 1이 1조와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가 MFN이고요. 2조가 관세 양호입니다. MFN의 핵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세 양호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파트 1으로 묶여 있다고. 그 다음에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3조. 이게 내국민대 원칙이죠. 4조가 스크린 쿼터고. 자, 그래서 3조부터 파트 2는 상품무역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23조까지 분쟁 해결 절차가 22조와 23조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파트 2입니다. (24조는)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조문인데요. 24조는 지역경제 통합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앞에 보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국경무역, 그죠? 프론티어에서 국경에서 소규모로 일어나는 무역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항, 2항, 3항입니다. 4항부터 사실은 얘가 11항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을 다루고 있죠. 지역경제 통합의 형식은 두 가지죠. FTA 아니면 CU입니다. 관세 높이가 통일되어 있냐 통일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FTA와 CU를 구분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FTA에서 말하는 A가 어그리먼트가 아닙니다. FTA가 자유무역 지대예요. 에어리어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24조에서 터키 텍스타일 케이스에서의 투티어 테스트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야. 그때 가서 할 거니까 들어는 두시고. FTA에서 A가 뭐가 아니다?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에어리어다. 자, 이게 이제 24조부터 35조까지. 이게 이 자체도 협정이니까 언제 발효하고 뭐 이런 내용들, 비준하고 이런 것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트 1947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당시에 무역을 했으면 47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공간에서, 그죠? 다 가쓰고 뭐 두루마리 입고 돌아다니던 시절이니까, 그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가트 1947은 선진국들의 놀이터였죠. 근데 지금 WTO는 4분의 3이 개도국이거든요. 여러분 시험 문제 왜 개도국이 나오냐면 WTO 형국이 4분의 3이 개도국이에요.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우리는 농업협정에서 일본과 손잡고 뭐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개도국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죠? 이건 판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야. 협상을 할 때. 대한민국이 왜냐면 식량 자급률이 우리 20%도 안 됐잖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4분의 3이 개도국인데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개도국이 전면적으로 경제법에서 의미를 갖는 건 70년대 신자유주의, 그죠? 경제 질서죠. 그 이전에 앞서서 60년대 유엔 총회에서 다수가 제3세계 국가들을 다수를 차지하게 해드리고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건 소프트로우의 형식적 연원으로서의 유엔 총회 결의에 있어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렉스 페렌다와 렉스 라타의 간격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유엔 CTAD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엔에서의 어떤 그런 개도국의 배려의 영향으로 가트도 그 압력에 밀려서 원래 여기까지 뿐이 없었어요, 조문이. 근데 나중에 조문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파트죠. 그래서 이게 36조 개도국 어떻게 도와줄 건지, 37조 이건 일반 원칙, 이건 개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지, 38조 공동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트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27번의 1-2번 시험 문제는 얘를 물어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고 해서 이 조문으로는 실제적으로 개독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죠. 법적인 힘이 없단 말이지. 그 법적인 힘을 만들어낸 게 두 번째, 가트하에서 법률 문서로서 이네블링 클로즈 1979년 동경라운드였죠. 자, 그 동경라운드에서 만들어냈던 이네블링 클로즈, 우리가 수권조항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조, 37조, 38조와 같은 지위를 갖는 데니까요. 이것들의 법적 지위는 전부 다 뭐냐면 가트 1994입니다. 마라케시 의정서 가트 1994예요. 24조에 달려있는 양해 가트 1994라니까요. 가트 1994 지켜야 된다니까, 사인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1교시가 지나고 나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오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파트 2의 내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3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냐면 상품무역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면 다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실은 가트 1947이 이 파트 3개를 갖고 왔고 부족했으니까 얘가 나중에 60년대에 UN CTA에 영향을 들어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50년을 버틴 거야.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어.
그죠? 50년 동안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수많은 법률 문서를 만들었던 거고 50년 동안 만들어진 법률 문서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조문들은 어떤 방식으로? 리비전 방식으로, 그죠? 개정하지 않고 어멘드먼트 방식으로 개정을 한 게 6개 양해야. 그러니까 24조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24조 양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P,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맞추기 위한 국제수지의 문제들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를 달아놓은 거죠. 이건 개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1947을 개정해서 여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94의 내용이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 1차에서 헌법 하시면 대한민국 헌법, 건국헌법 1조가 뭐였나요? 순간 헷갈리죠. 건국헌법에서 재산권 보상할 때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었나요? 상당한 보상인가요? 정당한 보상인가요? 입법 보상인가요? 모르죠. 왠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리비전 방식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써요. 그래서 완전히 다 고쳐요. 근데 미국은 헌법 1조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죠? 왜? 그냥 걔네는 수정 방식이 어멘드먼트 방식이 원래 헌법 그대로 놔두고 원래 오리지널 헌법 1조가 지금도 1조예요. 근데 그 1조를 고치려면 수정헌법 1조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조문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개정된 조문도 알 수 있는 그 방식이야. 영어권에서 미국권 애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1947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수정한 게 6개 부분을 크게 손을 봤단 말이지. 근데 그 6개 손본 부분으로는 택도 없는 조문들이 있는 거야. 그죠? 미국이 막 난리를 쳤던 6조 뭐 이런 거는 도저히 이제 그 6조로는 어떻게 버틸 수가 50년 굴려봤더니 문제투성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아예 뭐를 맺었냐면 6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맺습니다. 그걸 우리가 AD 협정, 반도밍 협정이라고 할 거예요. 관세평가 미국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그래서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입니다. 가트 7조가 관세평가고요. 7조 이행하는 협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트 20조에서 B하고, 그죠? 인간 동식물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그렇게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작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SPS 협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 코로나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 그죠? 기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죠? 우리가 한 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뭔지 모른다고.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TBT 협정.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원래 이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원형입니다. 프로토타입이에요. 이 원형, 이걸 50년 동안 굴려보고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진 조문 13개를 공부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상품무역법이에요. 근데 13개의 조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부터 알아야 된다? 얘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배울 그 조문들이 이걸 어떻게 했고 50년 동안 굴려봤고 50년 동안 생긴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죠. 가트 19조에 세이프가드가 있어. 근데 가트 19조만으로는 세이프가드가 어림도 없었다고, 규율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세이프가드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24조에 대한 협정을 만든 게 아니라 24조는 양해 정도로 버티려고 했던 거고 아예 우리가 다시 써서 개별 협정을 만들어 놓은 13개 협정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장 지켜지지 않았던 내용들, 가트 1994조 이 협정이죠. 그 다음에 어떤 협정이 있냐면 이 협정과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품무역법으로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가트 1994는 4개 부분이죠. 가트 1947은 파트 1부터 파트 4예요. 자, 가트 1994와 동시에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냐면 이제 가트 1994를 모델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양해, 6개 양해로 수정이 불가능해서 아예 새로 쓴 협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역구제 조치 라인이에요. 그래서 반덤핑 협정 6조죠. 얘는 보조금 협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조금은 16조, A 섹션, B 섹션. 그 다음에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6조. 이 두 개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서브서디 협정하고 CN 카운터메저스 협정으로 읽어야 돼요. S 협정은 보조금 협정은 뭐의 이행 협정이고 가트 16조 이행 협정이고 CM하고 AD는 가트 6조 이행 협정이에요. 가트 6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AD가 CM의 특별한 형태니까. 반덤핑관세가 상계관세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렉스 스페시얼리스예요. 특별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역구제 조치로서 SG가 있는 거죠. 세이프가드 조치입니다. 요거 가트 19조라니까 19조 이행에 관한 협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역구제 조치가 그러면 가장 문제였다라는 거겠네. 여러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죠? 50년 동안 굴려봤더니 16조 개판이었고 6조 개판이었고. 그죠?
그래서 19조 개판이었고, 그래서 6조 이행협정, 이렇게 두 개가 6조 이행협정, 16조 S 보존협정은 16조 이행협정, 얘는 19조 이행협정입니다. 원래 19조 아셔야 되고, SG협정 주요 내용 19조랑 비교하면서 거기서 이제 원트리티 이론도 나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이론들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병행주의고 뭐고 다 기본이 그래서 가트 19조라고. 내가 가트 19조를 모르고 있으면 SG협정 2조 요건 같은 걸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이 50년 동안 굴리면서 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11조 2항 농업협정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절대 뭐가 일어나지 않았냐면 자유무역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농산물을 자유무역을 하고자 해서 만든 협정이 농업협정입니다. 얘하고 반대 구조로 너무나도 자유무역협정이 급속도로 일어나서 뭐 인도나 그 중국 그죠? 이런 데서는 뭐 애들이 그죠? 막 너가 단추 하나씩만 달아라 그래도 집에서 그죠? 하루 종일 옷이 몇 번씩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민미 느리협정만큼은 완충되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얘는 뭘 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이고, 농산물 자유무역 얘는 섬유의료협정, 다시 말하면 섬유의료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오히려 자유무역이 너무 물꼬를 트기 때문에 거기를 틀어 막으려는 천천히 그죠? 완충장치로서 천천히 자유무역. 그리고 얘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면 더 이상 섬유 및 의료협정은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로 어디로 가면 된다? 옐로 가트 1994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트 섬유 및 의료협정은 그냥 섬유 및 의료는 가트 1994에 의해서 규율돼요. 근데 이게 ATC 협정이 있었던 동안에는 그죠? MFA 다섬유 협정의 모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지금 가트 1994의 특별법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 마저 정리하고 우리 돌아가서 오늘은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282페이지 37번 문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10분 쉬었다 하죠.